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이 과목이 어떤 성격의 과목이고 한 학기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뭐 교재라든지 평가에 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 Introduction to AI라는 이 자료의 앞부분을 일부 설명해 놓은 데까지 진행을 했죠. 네, 오늘 이 자료의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첫 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능이 뭐냐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 지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지 능력, 습 능력, 이런 것. 네,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요소들을 어, 사람이 아닌 기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보는 시각은 접근 방법은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또는 이제 그것과는 달리 우리의 목적은 뭔데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연구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로봇이나 혹은 어떠한 어떤 머신에 바로 그런 추론 또는 학습 기능 또는 말을 알아듣는다든지 혹은 시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AI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AI가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하는 내용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선 그 AI 연구는 AI라는 말은 이제 근래에 들어 시작됐지만 사실은 이제 고대에서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연관된 그런 의문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본격적인 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 또 하나는 수치 계산만 하던 컴퓨터를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그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 이런 거를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랬고, 다트머스 컬리지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바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분야가 창시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5, 6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지능을 구현한 그런 시스템들의 예들이 보여졌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앞으로 인공지능이 빠른 미래에 구현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시기를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들 이런 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시티, 프로블럼의 컴플렉시티가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어서 그러면 70년대쯤 와서는 바로 그 지식, 날리지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추론을 진행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성공적인 시스템들이 보여진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되고 개발됐는데 예를 들면 이 덴드랄이라는 이런 전문가 시스템은 화학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분석해서 알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대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고, 보통 어떤 분자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마도 다양한 실험 결과로부터, 예를 들어서 매스 스펙트럼 데이터 같은 걸로부터 이런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어떤 화합물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또 저런 실험 결과와 또 합쳐서 이런 구조가 예상되고, 이런 일련의 화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텐데, 화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프로그램 안에 표현해 넣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거로부터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실제 적용이 돼서 특정한 그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해내는 데까지 며칠씩 걸리던 것을 수시간 만에 할 수 있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마이신 같은 시스템은 의료 진단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어떤 환자가 그 질병에 걸린 게 맞는지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그램 역시 스탠포드 의대의 의사들을 인터뷰해가면서 그런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프로그램 안에 표현해 넣고 그걸 활용해서 일련의 추론 과정을 거쳐서 답을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언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앞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실패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식이 백그라운드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어떤 문법적인 지식만 가지고 언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할 만한 것. 예를 들면 뭐 식당에 가면 내가 음식을 먹는 거고 보통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고 돈을 계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상식적인 건데 그런 걸 배경 지식으로 깔아놓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연구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이 일부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80년대에 가면서는 실제 커머셜한 전문가 시스템들도 나타나고 또 AI를 이제 개발한다는 이런 이제 지식 기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회사들도 속속 나타나고 그러던 시절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DC에서 대형 컴퓨터의 컨피그레이션과 진단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 활용했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기계 항공기의 정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항공기 정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식 기반 시스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항공기 정비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이 전문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느 부분부터 뭘 체크하고 어떤 부분을 검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그런 걸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유용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제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라는 국가적 차원의 대형 그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그 단계에서 1세대 컴퓨터는 뭐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계산기, 2세대는 어떻고 3세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 4세대 컴퓨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일상적인 말로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뭐 학습 능력이 있고 그런 컴퓨터가 될 것이고 그거를 5세대 컴퓨터라고 부르면서 그런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뭐 이런 류의 어떤 야심찬 프로젝트로 MCC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계가 이제 뭔가를 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굉장히 많은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코딩해 넣겠다. 그럼으로써 컴퓨터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그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언어를 이해하거나 하는 레벨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책을 그냥 읽히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어, 점점 더 이제 학습을 통해 수준이 높아지는 단계에 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처음에 제시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하고 어, 그 상당수가 이제 실패했다. 또 많은 이제 그 새로 만들어져서 활발히 이제 진행되던 어떤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초기에 어떤 그런 그 이제 가능성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만한 것은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모델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태동기에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두 번째 것, 그러니까 논리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뭔가 추론이 진행되고 그게 이제 지능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 방식의 어떤 지능의 구현이라면 우리가 앞서 그 태동기 얘기했던 첫 번째 것, 아티피셜 뉴런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델링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하는 거였는데 그쪽의 연구는 사실 이것과는 좀 다른 거죠. 위에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혹은 논리적 추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과는.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 그것이 신경망으로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Parallel and Distributed Processing이라든지 Connectionist Model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고 나중에 가서 이게 신경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됐죠. 네, 90년대부터 해서 근래까지 이제 오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물론 초기니까 그렇지만 다양한 그 지능을 구현하는 어떤 그 공법론들이 제각기 어떤 문제들마다 어,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해서 제시를 한 그런 연구들이었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앞서 이제 토이 이그젬플 뭐 이런데 그 이제 사이즈가 작은 걸 말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드혹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애드혹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뭐 사안마다 다 다른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원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방법, 저기엔 저런 이런 걸 쓰는 걸 말하는 거죠. 혹은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이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그 문제마다 다른 어떤 방법들을 막 제시한 그런 거였다면 이게 이제 점점 과학 또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들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statistical approach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 중에 대부분이 어떤 그 지능을 구현하는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어떤 모형 이런 것들을 써서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 봐서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체계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obabilistic reasoning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확률적인 추론도 다루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예컨대 음성 인식, 스피치 레코니션 같은 데는 바로 그런 확률적인 추론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됐고 그밖에 이제 머신러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서 분석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는 그런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많이 응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인터넷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사용되고 확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웹에
방대한 그런 자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지능을 갖추고 지능적이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동작하면서 또 상호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개한 교재로 소개한 책도 에이전트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에이전트가 이제 이렇게 지능적이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웹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에이전트들이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고 이런 연구와 함께 웹에 있는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런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들끼리 어떤 규약을 가지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바로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아, 최근에 와서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이 딥러닝이 굉장히 각광받고 거의 뭐 딥러닝의 세상이다 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지능적인 어떤 일을 하는 시스템들을 구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위에 이제 주먹구구식의 어떤 이론들에서부터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갔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이런 변화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시스템들이 성공적인 것들을 보여준 것이라면 네,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경망 모델 굉장히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들이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쓴다.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난리지에서 데이터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난리지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넣는 거죠. 지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건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 그런 지식 자체를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알아서 습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이 바로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이렇게 각광받게 된 데는 물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 모델이 다양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제시됐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하게끔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모델들이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즉 대량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바로 이런 모델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적으로 적용되기 시작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언어를 이해하는 분야라든지 뭐 여러분 잘 아는 바둑에서 프로를 이긴 그런 알파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아무튼 산업 분야에서 이런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지능적인 시스템들을 구현하는 네, 흔히들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시대를 거치면서 부침을 겪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크게 보자면 그래서 초기에 이런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시대에서
네, 여러 가지 실제 적용하려다 보니까 부닥친 어려움들로부터 다운됐다가, 네, 다시 지식 기반 시스템들이 어떤 성공을 보이면서 인더스트리에까지 이제 어떤 부흥기가 있었다가, 네, 이 다양한 야심찬 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다시 침체기를 맞고, 네, 그러다 이런 과학적인 접근과 대량의 데이터, 컴퓨팅 파워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어떤 부흥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 네, 이 부분은 건너뛰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봤고 간략히 AI가 적용되는 그런 다양한 응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하나씩 뭐 예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추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어, 여기 있는 사진은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인간과 대결한 그런 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과 대결했다고 표현했는데 어디서 한 거냐면 제퍼디라는 미국의 아주 인기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죠. 예, 거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영역별로 예를 들면 뭐 과학, 뭐 경제, 예술 이런 영역별로 문제를 골라서 그러면 그 문제를 사회자가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먼저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정답은 에베레스트다. 그러면은 이제 맞았다. 그래서 돈을 받는 그렇게 진행되는 퀴즈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선 물론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질문 자체를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일련의 그 정보를 내가 끄집어내고 기억해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론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지능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IBM의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뭐 월장원, 연장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간마다 이제 우승자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 그 전에 연 그 특정한 연도에 우승을 했던 두 사람의 인간과 이 IBM의 왓슨이 같이 퀴즈쇼에 출연을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결과는 여기 액수가 말해주듯이 IBM 왓슨이 이제 당시에 우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슨은 이런 뭐 퀴즈쇼에 출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하도록 돼 있고 지금도 IBM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요소 기술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요즘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 진단 시스템으로서 왓슨이 됐었었죠. 되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왓슨의 온콜로지라는 것은 이런 왓슨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의료 진단을 수행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 대한 케이스가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환자에 대한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예컨대 암 진단을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암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진단 또는 이제 그 치료를 위한 처방 과정에 대한 가능한 옵션들을 우선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들 중에 과연 어느 게 적합한가를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다양한 그 과거의 케이스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러니까 사례나 또는 어떤 그 환자에 대한 리포트 또는 논문 그리고 전문 서적 이런 거에 대한 한 방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일련의 추론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은 뭐다.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환자는 일단 이러이러한 암의 몇 기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치료 방법으로서는 우선 방사선에 의한 이러한 치료를 먼저 권장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엑스퍼 시스템 자체를 뭐 심도 있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추론이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돼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 추론 그리고 지식 기반의 시스템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을 인식하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이건 그냥 이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스위치를 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명령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라 그러면 내가 하는 하나의 단어 혹은 어떤 짧은 문장을 어, 사운드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걸 입력받아서 이게 지금 어떤 지금 단어들이 발음되고 있는 건지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곳에 응용이 이미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에서 운전 중에 손을 쓰지 않고 뭐 집에 전화해 이러면 한다든지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봤을 이런 뭐 인텔리전트 스피커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내일 날씨 뭐야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그걸 찾아서 얘기해 주거나 혹은 뭐 TV에서 뭐 좀 켜봐 이러면 이제 알아서 또 실제 뭐 나도 집에서 다 쓰고 있는데 다 말로 하는 명령을 알아듣게끔 만들어진 시스템들이죠. 뭐 검색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실제 자판을 쓰지 않고 말로써 단어들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마치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연속적인 장문의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스피치 레코그니션 하면 이제 음성으로 이 사운드를 가지고 어떤 단어들인지를 인식하는, 말하자면 사운드에서 텍스트로 가는 과정까지를 보통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 또 그 다음 단계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기술을 따로 여기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을 거지만 후에 이제 확률적인 추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데 적용되는 확률 추론의 모델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연언어 처리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요한 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 그러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의 그 자료로부터 뭔가 유용한 그 정보를 얻어내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내가 이걸 보고 감상을 간단하게 이제 글로 남기기도 하죠. 영화에 대한 평. 그러면 이 영화 정말 내 인생작이야.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진짜 저뭐 돈이 아까워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은 앞에 거는 좋다는 얘기고 뒤에 건 나쁘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럼 어떤 그 의견 또는 감성을 가지고 한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것. 그런 것이 예를 들면 텍스트 마이닝에서 하는 것 중에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SNS에서 어떤 간단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예를 들면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뭐 이게 뭔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언어 그러니까 이 단어들 사이에 대량의 그 텍스트로부터 단어들 사이의 어떤 의미상의 관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요한 그 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인데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이제 전환하는 걸 말하죠. 이 밑에 그림처럼 구글 번역기에서 영어로 어떤 문장을 쓰고 이걸 한글로 혹은 거꾸로 이제 번역을 해내는 것. 이걸 제대로 하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실패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의미를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거기에 정확히 의미와 뉘앙스가 맞는 다른 언어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뭐 매년 이게 그 기술의 수준이 좋아져서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의 번역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을 해낸다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전엔 안 하던 어떤 뭐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서 번역을 하느냐 하면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난리지를 기반으로 한 것을 지금은 데이터와 학습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변환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번역을 수행하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라는 것은 사람이 잘 번역한 예컨대 영어 대 한국어의 페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번역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요즘의 수준은 내가 만약에 학생들이 쓴 우리말로 쓴 논문을 해외 저널에 내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 그랬을 때 문장 단위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게 되면 과거에 초벌 번역을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나은 수준까지 잘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챗봇 뭐 아직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역시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언어 처리와 관련된 그런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언어 처리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5주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각적인 인지 능력이 이제 바로 컴퓨터 비전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다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앞에 상황을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바탕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어디 자동차가 있고 길은 어떻게 돼 있고 신호등은 어떻고 사람이 어디 지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 기술이 성경적으로 적용이 돼 아직도 물론 이제 완벽하지 않지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CCTV에서 어떤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혹은 보안 시스템의 지문을 인식하는 이런 것도 다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 모델을 얘기하면서 딥러닝 모델 중에 특히 이제 이런 영상의 인식, 이미지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예로 들면 설명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비전과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것이 같이 결합돼서 쓸만한 그런 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어, 이제 구글 번역기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인식된 영상의 글자들을 번역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다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러시아에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게 러시아어인 것 같죠? 네, 러시아에 여행을 갔는데 내가 뭐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길에 표지판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구글에 번역 앱을 켜고 소스와 타겟 랭귀지를 적당히 지정한 다음에 카메라로 인식하게끔 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가 있는 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번역된 그런 영상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영상 인식을 위한 기술 또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기술에 아주 최첨단의 기술들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단어나 짧은 문장을 이제 정확히 번역해서 보여주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이게 잘 결합돼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응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에 내가 독일에 무슨 학회에 갔다가 슈퍼마켓에서 약을 좀 사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도 뭐 유럽에 가보면 가본 사람들 느꼈겠지만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모든 안내판부터 그 약의 이 겉에 있는 그 이제 설명 이런 것도 전부 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구글 번역 앱을 꺼내서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다 번역해서 보여주니까. 네, 머신러닝 뭐 굉장히 여기 할 얘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골드 마이닝이 우리가 금광을 얘기하는 거죠. 금을 캐내는 건데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대량의 어떤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아주 유용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캐내는 걸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어, 보통은 이제 수치 데이터 같은 걸 다루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일련의 데이터를 보고서 그걸 분석해서 통계적인 어떤 모형을 통해 뭐 앞으로의 그 어떤 미래 트렌드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말하자면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우고 뭐 그런 거를 한 예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소개할 웨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알고리즘들을 써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렇게 뭔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게 할 거고 뭐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도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개체들 사이의 그 관계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사람 중에 누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뭐 분석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건 딥러닝인데 이것도 역시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학습해서 예를 들면 뭔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방법론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키로부터 몸무게를 예측하려고 한다고 하면 키를 x라고 하고 몸무게를 y라고 한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를 내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 바탕으로 하냐면 데이터가 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에서 뭐 리그레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간단히 표현하면 y는 ax 플러스 b 이때 그러면 a가 뭐고 b가 뭔가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한다 이런 게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이 훨씬 더 좀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문제라면 이 함수 자체가 훨씬 복잡하게 표현돼야 될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숫자에서부터 또 다른 숫자를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것이 사람인지 혹은 고양인지를 내가 인식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이 자체를 해내는 어떤 하나의 복잡한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의 픽셀 값으로 표현된 여러 개의 데이터로 표현된 인풋이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되게끔 아웃풋을 낸다고 했을 때 이것이 위에서처럼 단순히 두 개의 파라미터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예측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표현되는 모델로 이게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경망 모델에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복잡한 어떤 함수인데,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표현된 함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출력을 내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하나의 뉴런의 모델로부터 나온 간단한 함수인데, 이 왼쪽에 있는 라인들이 입력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이 출력으로서 마치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이 어떤 인풋 시그널을 받아서 아웃풋을 조건에 맞으면 내는 것처럼 간단한 계산을 하는 수학적인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그림은 바로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풋 값이 전달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간단한 함수들의 조합으로 아웃풋을 계산하고, 또 그것들이 그 다음 인풋으로 넣어서 이렇게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모델이 전체 그림이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간단히 이렇게 A, B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런 계산을 하는데 이 라인에 각각의 어떤 계수들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로 이 함수는 표현되는 거겠죠. 이렇게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딥러닝의 이제 학습에서 수행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딥러닝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모델,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그걸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론, 그것이 이제 딥러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후반에 가서, 학기 후반에 가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딥러닝 모델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컴퓨터 비전 분야인데, 2012년에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그 이미지, 이 컴퓨터 비전의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1000개 중에 하나로, 물건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보면 이것은 호랑이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 정확도는 예컨대 한 6, 70%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딥러닝 모델이 적용되면서 이것이 한 80% 혹은 그 이상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이 각각의 이런 그 이미지 예시에 대해서 2012년도에 우승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아웃풋을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의 아웃풋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1등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아니면 2등 이거, 3등 이거 해서 5개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예를 들면 리플렉스 카메라다 이렇게 답을 냈다는 거고, 그러나 다른 거일 수도 있는 4개가 더 있고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이렇게 막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의 확률로 이건 줄판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고, 뭐 달팽이, 닭, 호랑이,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은 그래서 조금 애매한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이런 이미지는 거의 100% 이것은 천문대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건데, 5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건데 1등부터 5등까지 낸 답 중에 정답이 있으면 맞는 거라고 치는 걸 우리가 탑5 애큐러시라고 하는데, 탑5 애큐러시가 그 전에 이 정도에 머물던 것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고, 2020년 지금에 와서는 사람이 내는 정확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를 내는 그런 딥러닝 모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델 자체는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한 그런 모델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도 그만큼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그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게임 플레잉 관련해서는 네, 이게 이제 그 추론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탐색이라는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 게임, 뭐 다양한 게임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두 사람이 이렇게 대결, 그, 뭐 지적인 하여튼 생각을 하면서 대결을 하는 체스나 바둑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어, 체스나 바둑이 워낙 그 말하자면 어, 그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스 같은 데서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에 1990년대 후반에 IBM의 딥블루라는 이 일종의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이 이 사람은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라는 아마 러시아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과 대결을 해서 3대 1로 승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하는 단계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그 딥블루라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수를 읽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수를 두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둘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수를 둘 수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몇 수 앞을 쭉 보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이제 탐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주어진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앞에 수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빠른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큰 것이 필요했던 거고 당시에 체스의 여러 가지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잘 프로그램에 집어넣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막강한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스가 일단 동양에 바둑이 있는데 바둑은 사실은 체스보다도 훨씬 더 복잡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바둑 여러분이 다 알지만 어, 여러 줄 이렇게 되어 있는 361개의 포지션에 흑과 백을 번갈아 놓으면서 이제 게임이 진행되죠. 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진행될 수 있는 게임의 그 가지수를 우리가 따져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 수를 놓을 수 있는 곳이 361개 중에 하나고 그러면 그 다음 수를 놓을 수 있는 건 또 360개 중에 하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숫자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은 10에 거의 700승이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라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둑의 경우에는 탐색을 통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게임의 끝까지 가는 건 물론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무리 그 컴퓨팅 파워가 높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와도 단순히 최대한 빠르게 많이 수를 읽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이게 이제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스에서 IBM의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제 바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불가능하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몇 년 전에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결해서 4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을 사람들이 전부 놀랬죠.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줬는데 당시에 알파고라는 시스템이 바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 어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이 영상이 어떤 물체이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복잡한 신경망 모델을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시킨다 그랬는데, 바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바로 그런 모델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훈련 데이터라는 것은 프로 기사들의 기보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3천만 개 정도의 데이터.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 두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고수들이 둔 데이터가.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바둑판의 모양에서 적절한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두 번째 버전에서는 우리가 뒤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기계학습의 마지막 부분에 다룰 텐데, 강화학습의 이론을 적용시킨 그런 모델을 또 두 번째로 내놨죠. 강화학습은 이런 사람이 둔 그런 기보 같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없이 프로그램끼리 바둑을 두면서 그 결과로부터 어떤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내부의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뭐 그런 개념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화학습 부분에서 우리가 이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라는 저널에 보면 첫 번째 알파고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다룬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강화학습을 적용한 두 번째 버전의 알파고에 대한 또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버전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첫 번째 버전의 알파고와 100번 바둑을 둬서 100대 0으로 이겼다는 게 두 번째 저널의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아까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물건들을 막 추천해 주는 그런 광고가 막 뜨고 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레코멘더 시스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아마존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몇 권 구입하면 그 다음에 이런 책도 관심 있지 않냐고 막 추천을 합니다. 네, 보면 이 책들 사이에 어떤 제목의 일치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내 필요나 취향에 맞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잘 추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들도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때 데이터라는 것은 아마존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수백만 명일 텐데, 특정한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이 뭐 또 몇만 명씩 있겠죠. 그 사람들이 또 구매한 아이템들이 뭔지, 그런 구매 이력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사람의 취향에 맞는 그런 아이템 추천하는 그런 것도 이제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어떤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해하는 이런 분야의 기술들이 적용된다는 거 한번 쭉 예시를 보면서 살펴봤고, 네, 이제 요 마지막 남은 몇 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러셀 책의 마지막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 철학적인 문제란 건 뭐냐면 과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궁극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구현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여기 위에 타이틀에 Can Machine Think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머신이 진짜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 네, 튜링의 테스트라는 것이 있죠. 네, 튜링의 테스트 뭐냐면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뭐 들어봤겠죠. 유명한 수학자이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히스토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로 여러 가지 지능적인 일을, 예컨대 뭐 논리적인 그런 과정을 프로그래밍해서 세오렘을 증명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과연 지능이
컴퓨터에 지능이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철학자, 수학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튜링은 거기에 대해서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튜링의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방 안에 이 인테로게이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판단하는 사람이 앉아서 터미널로 두 군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휴먼, 하나는 지능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머신,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죠.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롭게 대화를 이 둘과 하면서 과연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머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 튜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머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면, 네, 그러면 그 머신은 지능을 가진 거라고 판단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튜링의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에, 논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감상적인 것을 뭐 얘기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그런데도 사람인 척 잘 대답하게 뭔가 만들 수는 있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 문제를 물어봐서 사람이라면 그거 내가 어떻게 계산해 이럴 텐데 0점 어쩌고 저쩌고라고 바로 대답을 하면 요게 바로 컴퓨터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데 약간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사람만큼만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얘기한 다양한 지능적인 요소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전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죠. 네, 그런 뭐 몇 가지 한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튜링의 테스트는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고 이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지능을 갖춘 존재라면 이래야 되는 인풋 아웃풋을 그대로 구분할 수 없게 제한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능이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지능을 정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블랙박스 안에 그것이 생물학적인 뇌든 아니면 뭐 전자회로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글쎄 원리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에 이제 제시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요즘의 시스템에도 비슷한 원리로서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의료 진단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프로그램이 진단하는 것 사이에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걸 또 곧대로 그냥 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브너 프라이즈라는 거는 프로그램들 사이에 이제 상금을 걸고 컴피티션을 하는데 실제로 이 튜링 테스트가 한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놓고 인간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거 프로그램이네 이거 사람이네를 판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고 누가 오래 버티나에 따라서 1등이 결정되는 그런 뭐 컴피티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승한 그 프로그램의 동작을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데 이 URL을 써서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 내가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또 뭐 회사가 바뀌었는지 또 다른 이름으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가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대화를 하는지를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튜링의 테스트는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어, 정말 튜링의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지금 키스맷이라는 MIT의 로봇, 그 다음에 소피아라는 한센 로보틱스의 로봇을 예로 여기 지금 들었는데, 잠깐 가서 몇 초씩만 한번 보면, 네, 이 MIT AI 랩의 이 키스맷이라는 로봇은 어, 이 소셜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사람 또는 또 로봇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로봇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람처럼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눈은 이제 두 개의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고 뭐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능력을 갖추어서 이렇게 특정 오브젝트를 자기가 주목하고 팔로우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말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냥 좀 약간 어, 네. 자, 이건 이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로봇의 기능과 그다음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 그런 시스템인데, 영상이 안 보이나요? 그래요? 음, 혹시 그럼 이것도 안 보이나요? 이것도 지금 영상 안 보이나요? 그렇군요. 네. 어, 네. 그러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서 관심 있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위에 있는 키스맥 같은 것은 어, 이제 비전이나 이제 언어에 뭐 이해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고급의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사람과 같은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뭐 그런 걸 이제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이 못 봤지만 생긴 건 이렇게 돼 있어도 사람과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얘가 뭔가 지능적인 개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는 이제 형편이 없죠. 그런데 최근에 한센 로보틱스 같은 데서 만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뉴스에서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소피아 같은 로봇은 외모도 사람과 같이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구분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과 구분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지능을 갖춘 거다라고 튜링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결국 마치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인간과 꼭 닮고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로봇까지 가서 정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구분이 안 되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게 꼭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예, 아직은 좀 더 먼 얘기 같긴 하지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로봇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로봇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능을 갖춘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제 사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차이니스 룸 익스페리먼트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버클리의 철학자인 존 썰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하나의 이제 그 가상의 사고 실험으로서 이걸 통해서 기계가 지능을 갖춘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거죠, 말하자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태스크라는 것은 지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래서 차이니즈 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밀폐된 방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런데 영어만 이해를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입력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여기 지금 룰북이 하나 있어서 네, 이 룰북에 보면 이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를 못해도 뭔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림같이 느껴지겠죠. 이러이러한 그림이 들어오면 너는 이러이러한 그림을 밖으로 출력해라 하는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대화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있으니까 종이와 연필도 있고. 자, 가정하기로는 이 룰북이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써 있다. 자, 여기에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니하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겠죠. 자, 만약에 이 가정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여기 지금 제공이 된다면 이 사람은 몇 번의 대화를 해보고 나서 여기 지금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존 썰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처럼 중국어를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yes, 통과할 거다 이거죠. 밖에서 이 시스템을 접한 이 중국인은 당연히 중국어를 잘 이해하네, 알아듣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차이니즈 룸 안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도 중국어를 전혀 모르고 룰북이 중국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연필이나 종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 이 구성 요소들은 사실은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컴퓨터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보이게끔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컴퓨터는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심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풋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심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트루 인텔리전스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Chinese Room Experiment라고 얘기하고, 네, 또 하나, 두 가지 얘기하겠다 그랬죠? Brain Processes Experiment라는 것은, processes는 이제 그 보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팔이 하나 없는 사람한테 이제 인조로 팔을 갖다가 의수를 끼는 걸 말하는 거죠. Brain Processes니까 뇌에 이제 그런 뇌 보철, 가짜 뇌를 갖다가 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스 모라벡이라는 CMU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역시 이 가상 사고 실험을 예로 들면서 이제 지능과 관련된 주장을 한 건데 이 실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신경세포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전자회로 조그만한 전자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뇌세포 하나를 순간적으로 그런 전자회로로 대체하는 수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둘 다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두 가지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뇌수술을 하듯이 머리를 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 신경세포를 동일한 동작을 하는 소자로 교체를 합니다.
네. 우리가 뇌수술을 하면서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의 뇌세포를 갈아 끼운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름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다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은 뇌세포 하나랑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 전자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걔가 어쨌든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체계의 역할을 그대로 잘 수행을 한다고 보면 이 사람이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자, 이제 2개, 3개 점점 더 많은 뇌세포를 갈아 끼고 한 절반쯤 갈아 끼웠다고 해요. 네, 그래도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역시 이 사람은 동일한 질문에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어, 내가 알던 예컨대 홍길동이란 사람이었다면 내가 알던 홍길동과 전혀 다름없이 동작을 할 거다 이거죠. 자, 이제 뇌의 모든 뇌세포를 다 갈아 끼웠다면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역시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내 친구 홍길동이 맞죠. 이름이 뭐냐? 너 어제 돈 빌려간 거 기억해? 똑같이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네, 한스 모라백은 자, 이게 과연 그러면 사람 홍길동이냐? 아니면 이것은 그냥 홍길동과 똑같이 흉내만 내는 이제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냐? 네, 그거를 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전히 한 사람이 홍길동으로서 의식을 갖춘 존재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인형인지. 네, 한스 모라백은 네, 의식을 갖춘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발현되는 모든 메커니즘이 이제는 전자두뇌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동일하게 펑션이 진행되니까 여전히 의식을 갖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앞서 그 차이니즈 룸 익스페리먼트를 이야기했던 존 썰 같은 사람은 이런 사고 실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실험이 진행되면 아마도 당신이 이 실험의 대상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뭐냐면 뇌세포가 하나씩 바뀌어지는 중간에 점점 여러분들은 의식을 잃어가면서 괜찮냐는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니야 난 안 괜찮아라고 하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대답하는 자신을 내부적으로는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앞서 한 가정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그럴 일이 있기가 어렵고 그러면 질문에 의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나와 내 의지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걸 의식하는 나는 그럼 어떻게 구분되며 그 의식을 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건 뭐 따로 영혼이 있는 건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실험은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뇌세포를 뭐 1000개까지 갈아 끼웠을 때는 사람이다가 갑자기 1001번째를 갈아 끼우는 순간 자동인형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게다가 역순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바이올로지컬한 뉴런으로 갈아 끼우는 거죠. 되돌아왔을 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아마 반대가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 이 사고를 이런 그 가상의 실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치 여기서 전자소자로 갈아 끼운 사람도 의식을 갖춘 존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머신의 의식을 갖춘 그리고 지능을 갖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이건 그야말로 이제 가상의 실험들이라서 여기 지금 뭐 뇌세포를 이렇게 갈아 끼우고 하는 게 이게 뭐 좀 현실성은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쥐를 대상으로 쥐의 뇌에서 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부러 손상시키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칩을 심었을 때 그냥 이걸 손상시킨 쥐는 예컨대 미로에서
어떤 먹이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시켰을 때 동일한 곳에 먹이를 놔도 매번 기억을 못하고 헤매게 된다. 특정 부분을 손상시키면,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어, 이 사이에 어떤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전자소자로 대체하면 그런 단기 기억 기능이 되살아난다 하는 그런 뭐 실험들이 보고된 바들이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도 따라서 뇌의 특정 부분을 전자소자로 대체해서 어떤 지능을 복구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시각 장애인에게 어떤 그 장치를 부착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영상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별도의 장치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그 자극을 뇌의 신경세포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희미하게나마 시각을 되찾고 뭔가를 이제 보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들이 있죠. 네,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장이니까 끝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러니까 머신에 과연 지능, 그러니까 자동인형,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지능이 구현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머신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weak AI, strong AI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weak AI라는 것은 뭐냐면 네, 지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 번호판을 보고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 이런 거죠. 네, 이런 건 이미 가능한 단계이고 또 많은 실제 프랙티컬한 그 응용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크 AI라는 개념에서는 지능을 당연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과 좀 상반된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스트롱 AI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스트롱 AI라는 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요즘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서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과 동등한 모든 분야에서 혹은 그 이상의 이런 능력을 갖춘 그런 이제 범용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의식의 문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기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의식을 갖춘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런 걸 구현하려는 것이 이제 스트롱 A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구현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weak AI와 strong AI 또 AGI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전체적인 AI의 어떤 연구의 흐름, 뭐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응용 분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탐색, 서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